지난달 푸틴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두 정상의 최대 화두는 중국 해군의 두만강 출해권 문제였습니다. 이후 시진핑은 이번 달 초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 역시 두만강 개발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북한과 러시아를 상대로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두만강 인접 지역은 북중러 3국의 국경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동북 지역에서 동해로 직접 나아가는 해상 통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는 있었지만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위치한 연해주 지역은 원래 청나라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는 러시아에 연해주를 넘겨주었고 그 결과 동해 진출로를 상실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되찾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통로입니다.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이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 확보에도 공을 들여왔습니다. 동해 진출은 중국의 글로벌 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북아 경제권 장악을 위한 해상 통로 확보일 뿐만 아니라 2030년대 본격화될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한 전략 거점을 마련하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전략 함대 운용입니다. 중국이 동해 진출 기반을 확보할 경우 북극 항로를 겨냥한 새로운 전략 함대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중국 해군은 보아이만과 서해를 담당하는 북해 함대, 동중국해를 담당하는 동해 함대,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남해 함대 등 3대 함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만강 출해권을 확보하게 되면 북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거점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네 번째 함대인 북극함대 창설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과거 북양함대가 사실상 서해에 묶여 있었다면 북극함대는 동해를 거쳐 태평양과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개념이 됩니다. 중국이 일본 열도 사이의 동해와 태평양 진출 통로를 관할하는 러시아와 협력해 동해로 진출하게 된다면 미국이 구축한 1, 2, 3 도련선을 우회하며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국이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됩니다. 일본은 물론 미국과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김정은과 시진핑의 만남을 두고 국제사회가 주목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두만강을 통한 동해 출해권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세계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 그 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과연 김정은은 시진핑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온 두만강 접경지역 교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량 자체의 높이입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나 대형 화물선, 벌크선이 이 항로를 이용하려면 교량 높이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 중인 교량은 높이가 낮습니다. 중국이 두만강 하구를 통해 동해로 진출하려는 구상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은 두만강 접경 지역 일대에서 대규모 건설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곳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고 있으며 두만강 상부 315m 구간을 포함해 총 연장 약 1030m 규모의 교량에 금속 상판과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교량과 관련 시설을 인근 도로망과 연결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량과 연결되는 러시아 측 블라디보스토크 핫산 도로 역시 일부 구간 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교량 연결 작업을 마친 뒤 지난달 21일 공식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9일까지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측 검문소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개통식 이후 실제 통행이 언제 시작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교량이 완성될 경우 중국이 기대하는 두만강 해상 진출 구상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추가로 2개의 교량을 더 건설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낮은 교량이 연속적으로 설치될 경우 중국의 대형 선박은 사실상 이 항로를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북한이 중국의 해상 진출을 오히려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영토는 두만강 하구에서 약 10km 상류에 위치해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건설하는 교량의 높이가 낮고 수심 역시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대형 선박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두만강 수심 역시 중국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입니다.
시진핑이 추진하는 두만강 개발 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심 확보입니다. 현재 두만강 하구는 일부 구간 수심이 1에서 3m 수준에 불과해 대형 선박 운항이 어렵습니다. 중국은 강바닥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해 수심을 5m에서 8m 수준까지 확보하고 중형 화물선이 동해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항로를 만드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적지 않습니다. 두만강은 유량이 많지 않고 토사 퇴적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교량과 지형적 제약까지 겹쳐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형 유조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이 자유롭게 통항하는 항로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최근 진행된 북러 협력 사업과 정상회담 과정에서 수심 준설이나 항로 재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업 내용은 교량과 도로 연결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진핑이 기대하는 두만강 수심 재편 구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공개된 사업만 놓고 보면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의 대형 선박 진출을 지원하기보다 제약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중국의 동해 진출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서해에 이어 동해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면 북한은 한반도 양측 해역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을 감수해야 합니다. 두만강 하류를 통한 대규모 국제무역 역시 결국 두만강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미래 북극 항로의 핵심 관문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을 중국에 내주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중국이 경제협력 확대를 명분으로 대외 개방을 요구할 경우 북한 체제에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장성택 숙청 배경 가운데 하나로 나진 개발과 신압록강 대교 사업 등 친중 정책이 거론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중국과 지나치게 밀착되는 상황을 경계해 왔습니다. 중국이 2013년 완공한 신압록강 대교 역시 북한 측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정상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민감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조차 외교와 안보 문제에서는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보다 북한이 안보 문제에서는 더욱 경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중국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어느 국가가 중국 견제에 협력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일본의 다카이치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두 인물 모두 중국과 거리를 유지하며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점점 거리를 벌리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의 정책 기조와도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시선은 코스피 지수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국 정부가 매우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피 상승 역시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나치게 의존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종목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 그 분위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외국 자본은 이미 상당 부분 이익을 실현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코스피가 하락 압력을 받자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을 과도하게 투입하며 시장을 방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국 자본 유출과 주식시장 방어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한국 경제 전체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언제 어떤 충격을 받을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위험 요소가 동시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여러 위험 요소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